아니 양정철, 서훈 두 분 만난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그거가 그러니까 뭐 공인으로서 조심했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비판은 뭐 하는 사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만났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총선 지금 내년 4월인데 네. 그리고 지금 만나서 무슨 총선 대책을 논의하며 게다가 그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거의 공개가 된 셈이죠. 누구예요? 현재 기자인데요. MBC 예. 김현경 기자. 아, 아, 그래요? 이름도 나왔나요? 네, 예. 남북관계 전문 기자. 예. 그래서 미국 갔다 들어오는 길에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기로 돼 있다 양정철 원장도 배석을 해서 같이 만난 건데 그런 만남도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양정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검증을 받고 만나야 되는 거고 서훈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검증을 받고 만나야 되는 건데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류의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타겟화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지위가 당내에서의 공식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요. 강남에 무슨 한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총선의 음모를 꾸밀 모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상 자체가 지난 정부 때 너무 봐왔던 것들이야. 아니, 자기들이 이제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는 제발 사람이 저린다고.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한국당이나 미래당이나 보면은 지금 여당이 수상하다. 여당이 뭔 잘못을 하고 있다. 뭔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 이거는 지들이 다 한 거예요. 지들이 다 한 거야 과거에. 네. 그러니까 꼭 뒤들의 로직은 이거에 따르면은 언론 장악이고 야당 탄압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너희들이라고 다를 쏘냐 이렇게 묻는 거지 여당한테다. 그리고 뭐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지금 다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처럼 국정원이 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뭐 하기도 어려워요. 시스템적으로 지금 사실상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 쟁점화는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반응이 좀 나오던데 아쉬운 거는 양정철 원장이 어쨌든 타겟화돼 있고 아니 이번에 보세요. 기자가 거기서 서훈 양정철이 회동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해가지고 잠복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더 팩트가 연예인 찍는 그 약간 그런 쪽이. 그럼 네, 어쨌든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간 거잖아. 더 팩트는 정치인도 따라다니는 가끔가다 따라다니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따라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미행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양정철 원장을 미행했을 거라고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 있고 본인이 지금 어쨌든 타겟화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이 시기는 피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죠. 저는 아무리 약간- 개인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약간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안 만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시기에 왜냐면 이제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준철 님께서 문재인 대선 캠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공직에 계시지 않잖아요. 차라리 공직에 계셨으면 저는 오히려 그 그림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아무 공직에 계시지 않는데 지금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대선 캠프에 계셨던 분이 국정원장을 만났다. 이거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사람의 아니, 보기에 근데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을 좀 그냥 던져줬다. 양정철 뭐 이렇게 볼수 원장도 있어요. 지금 공직에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그리고 공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민주연구원 당직이 당직. 아니 민주연구원 자체가요. 네. 국책연구소입니다. 그게 자꾸 국가 보조를 받는다고 국책연구소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책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그 판례도 아니네. 판례도 국가 조직으로부터 국고 자율성을 보조금을 갖고 있는 받으면 당의 정책연구소의 30%를 쓰게 돼 있어요. 예, 쓰게 법으로 되죠.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을 받는 조직인 건 맞는데 국책연구기관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예.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아니, 합니다. 좀 예. 이어서 2013년경에 예. 남재중 국정원장과 예. 이주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만났다면 과연 아무 문제 없고 국어부 사적 자리라는데 하고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거꾸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국내 공작 파트가 살아 있을 때고. 근데 근데 국내랑 국외라는 게 뭐 국외에서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정철 현재 시기 이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서훈, 그다음에 서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리 이거를 감안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예, 그리고 이제 내재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내가 서훈이나 양정철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꽁꽁 싸맨 어떤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역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누가 알게 됐을 때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적 자리 맞냐? 하면서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한 명 또 드러난 건데 저는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MBC는 또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기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 기자가 원래 이런 종류의 따라다닌 특종 잘하는 양반인데 최순실 청문회 때 저랑 우병우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병우 사진을 그때 건졌죠. 이 건을 취재한 더 팩트. 더 팩트가. 최근에 무슨 특종을 했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집까지 쫓아가고 너 어디 출마할 거냐 물어봐서 종로에 출마할 거다라는 대답을 드러냈던 바로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찍으면 기본 일주일 뻗치게 해갖고 일주일이 뭐라도 뭐예요? 따는 사람인데 무조건 찍어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 임종석으로 종로 특종을 건졌잖아요. 네. 그럼 임종석 다음에 타겟이 양정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맞아요. 지금 시기에 해서 노려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 서훈 국정원장을 쫓아간 건 아니고 양정철 원장을 쫓아가서 만들어진 그림으로 놓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MBC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양정철 원장 귀국 행사라서 모였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를 서훈 원장이 하면서 국내 정치 관련된 국내 파트를 다 없애버렸더니 국정원 내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면서 자기가 다 만나야 돼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도 다 만나고 다니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정원장이 여야 정치인들 만나서 정치적 의견을 듣고 설득을 하는 과정, 지금 국정원 개혁도 저희 개혁의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럼 이 정치인들 만나는 모든 과정을 다 부적절하다고 할 건지 전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기자가 취재한 것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키울 문제인가? 뭐 물론 상대방이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방어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이제 민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아니 뭐 이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원장을 뭐 고발하겠다 자유한국당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오래 지속될 정치 쟁점은 아니고 네. 이것 때문에 정보위를 열어서 따져봤자 뭐 이게 논란이 커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그 정치적 빌미를 이후라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어찌 됐든 간에 양정철 원장을 타겟으로 한 이러저러한 그게 언론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이제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시비를 걸겠다. 이것도 이제 그 일환이고 어쨌든 이 정부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국내 정보 파트 다 폐지했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조금의 눈꽃만큼의 정치적 오해나 이런 것들을 살 일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지금 이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라도. 알겠습니다. 저기가 누구야? 그 부산에 누구지? 장재원이가 그나마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나름 합리적인 얘기를 했더만 아니 그건 뭐 그냥 부주의했다 이러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될 걸 왜 한사코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키우냐. 사실은 그 정도의 일인 거예요. 저 궁금한 게 한 번 있는데 양정철님, 그러니까 저분은 되게 굉장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왜 공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임명 한 말. 근데 본인 자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하시는 거야 한사코? 뭐 부담이 되지 않겠다 그런 분이고 나는 저 양정철 씨가 그 국정원장 만나가지고 무슨 뭐 총선 전략을 짰다거나 그럴 사람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면은 좀 없지 않아 있죠. 국정원장을 만난다는 게. 오해를 될 만한 일을 좀. 저는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전면적으로 생각이 양정철 씨는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그래요? 정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원 권장 시작했으면 아예 단번에 총선 출마도 하고 예.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이런 그 논쟁이 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 게 저는 안 좋은 문화라고 보는 게 대통령 측근은 청와대에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 네. 근데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저는 뭐 공직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뭐 하면서 해외로 가고. 네. 그게 맞는 건지 과연. 국민들이 이제 뭐 끼리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고 자꾸 욕을 하니까 이제 너희들 비판하는 판이구나. 측면이 있는 옛날에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동교동계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결벽등적인 문화입니다. 이거. 코드 인사. 이게 사실은 대통령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미국처럼 작동하는 게 맞아요. 예, 예. 미국은 선거 캠프가 딱 들어가거든. 이제 싹 대통령 갈아 비서실로. 그리고 책임을 지고 그러나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 그 선거 캠프에서 들어온 참모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도 있고 또 각 내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체크앤밸런스가 지켜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게 워낙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권력의 힘이 청와대로만 향해서 집중이 되고 예. 때문에 대통령 측근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호가호위한다 이런 경계심을 오랫동안 갖다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선거 치러가지고 선거 승리한 그룹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게 맞는데 예, 마치 예. 그게 대단한 금기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왜곡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조금 이제 자유로워질 때도 됐다 앞으로는. 네. 자, 하여간 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3기 신도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경제 얘기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난해한 얘기를 꺼내고 그래. 아니, 갑자기. 썬님 안 계신데 괜찮을까요? 예. 선대인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없어야 돼요. 선대인 얘기하면 밤을 셉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아 왜요? 제 지역구입니다. 저희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쭤보지 마. 근데 사실 1기 신도시는 일산 분당이 대표적이잖아요. 2기 신도시는 뭐 김포, 파주. 1기보다 더 멀어 서울에서. 근데 3기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네. 마포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 마포가 아니고 은평구. 은평구. 예. 발표 나고 나서 예.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일산하고 파주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더 먼. 근데 이게 이기, 이제 삼기. 겉에서 슬쩍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 집값 떨어진다고 일종의 그런 자기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한 이기심의 발로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그 불만도 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일기 신도시인 일산이나 2기 신도시인 파주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너무 취약하고 떨어져요. 하나는 이제 도시의 자족 기능이라 그럴까? 산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지.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을 굉장히 그 요구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은 없이 같은 이제 시계 내에 혹은 인근 시계 내에 또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선다니까 그 공사하는 중에 더더욱 사실은 서울로의 그런 교통체증 문제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그렇죠. 그 자기 가는 길에 도시가 하나 그리고 생기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예. 이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정당성이 있는 불만인 측면이 있다. 이 점이 하나 있고 그 신도시 해당 구역에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 구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찬성 혹은 모두 다 반대 이런 게 아닙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일단 그 이번 대부분의 그 지역이 그린벨트예요. 근데 그린벨트가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1971년인가요? 박정희가 정책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40몇 년 동안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의 피해를 입은 건데 또 그 그린벨트를 국가가 잘 보존하고 관리했으면 모르는데 관리나 보존이 아니고 방치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엉망이야 가서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해주는 게 세금 조금 감면해 주는 게 다예요. 때문에 이 그린벨트라는 정책이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돼도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재산권 실현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서울 집값 잡겠다고 집값 잡히지도 않는 신도시 조성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무슨 서울에 들러리 비슷하게 저런 신도시 만드는 거냐라는 식의 비판을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런 비판을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해당 지역에도 토지 수용하고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그걸 둘러싸고 엄청난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수용가는 사실 그 기대치에 비해서 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인프라가 다 구축되면 그 주변의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 그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이 문제 결코 가볍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 정부로서는 왜 하필 이 미묘한 시기에 총선을 앞두고 3기 신도시를 얘기했는지 주택난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주택난 심각하죠. 1인 1가구만큼 공급했으니까 주택난이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 갖고 있는데 니들 다 한 채씩 가졌으니까 끝이라고 하면 끝나진 않거든요. 집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으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갖고 돈을 불리는 것처럼 부동산을 갖고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지금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그랬거든요. 30대 중반이면 고생해서 전세 얻어서 40대 초반이면 18평짜리라도 아파트를 사면 50평, 60평
까지는 안 가더라도 30-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 거는 되는 정도 환경은 저는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좀 정책을 내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김현미 장관님이 현재 지금 뭐 총선에 나오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떠세요? 나오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했겠죠. 그러면. 근데 본인은 그거는- 지금 위기인데 그것 예. 때문에.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반대로 맞은 거죠. 이거는. 아 그래서 제가 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굳이 필요하다면 새만금? 아니 아, 세만금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아, 형님 또 예, 박 의원님도 하시네요. 야 내가 한 번 했던 얘기 또 쓰냐? 그런 사람 드러나 봅시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듣고 나서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만금 아니고 어디예요? 예. 일단 던져보세요. 저는 개성공단에다가 2천만 평. 누구로 보내전 얘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부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자족 기능도 두고 그래서 네. 개성공단에 신도시를 마련해 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다이렉트로 서울로 올 수 있게 지하도로를 네. 타고 웃지 마라. 그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인민군 들어온 땅굴 파자라는 얘기를 그냥 어떻게 아, 공개적인 그럼 자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하나. 월 북하전 얘기가 그 뭐야? 임진강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오세훈이 하던 거 아니에요? 수상 택시 이런 거. 예?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갇히는 게 그냥 거대한 감옥이야.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게 되면 네. 다음 정권 황교안 정권이 들어서도요 네. 개성공단 폐쇄 못합니다. 왜 못해? 황교안을 너무 좋게 보시네. 똑같이 봅니다 사실. 예. 뭐야, 갑자기 안 되니까 욕하는 거 뭐야? 너한테 그렇습니다. 바로 떨어내려고. 이게 김용민 PD가 한 네. 두 번 발로 나오면 바로 욕하는군. 마지막으로 황교안 오늘 불교계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잘 몰랐다. 잘 모를 리가 있나. 공직자를 했고 네. 어? 그리고 아니 TV만 봐도 철에 가면 다 이러는 거 말씀드렸지만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예요. 예, 최지영 그럼, 교수. 그래서 본인이 가기 싫으니까 부인을 절을 돌리고 있었거든 이미. 그래서 절마다 참배하고 다녔어요. 아, 그럼 그래요? 부인이랑 뭐 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인이랑 못 봤나 한 번도? 그렇지. 본인은 안 가. 본인 전도사로서 이미지 메이킹 하고 그 부인 되신 분은 그 본인 종교와 그 견고한 신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잘 어울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거를. 그걸 네, 네.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그리고 그날도 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하고 있었잖아요, 합장을. 예, 그거 다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그는 이제 황교안 씨가 내가 그거 알잖아. 눈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앞만 보이나? 이렇게 생겼나? 전도사 마음을 전도사가 합니다. 네. 저거 보수 개신교인들한테 봐라. 내가 여기 가서 꼿꼿이 옛날에 꼿꼿장수 김장수, 장수. 꼿꼿장수, 꼿꼿교환, 어? 저 이렇게 100% 해서 그걸로 봅니다. 그렇지. 전도사 그래요? 김성애 전도사도 알고 있잖아요. 보수 개신교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그냥 비난하는 조계종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와요. 황교안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이거 봐봐 이게 다 세트 플레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 나는 이게 아니, 근데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진짜 보수 기독교 표는 다 모은 거 아니에요? 다 모았는데 뭐 별칭은 거기다가 된 거다. 또 나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을 이렇게 봐요. 내년 1년 동안 내년까지 총선까지 정치 혐오를 극대화합니다. 아주 극에 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촛불 시민들 또 나름대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이런 시민들 정치 혐오증에 시달리게 해가지고 투표 안 하게 만들어. 아, 떠나게 만든다. 그럼 결국 그럼 자유한국당의 더 기본 투표하겠는데? 응? 그럼 더 투표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걔들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잘못 읽으시는 거 아닐까요? 제대로 읽고 있습니다. 같은데. 걔네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내 수준이 맞습니다. 이제 이거 다음에 욕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해. 욕을 끌어내야 돼요. 욕을 이거 끌어내야 다음에 돼요. 욕이었어요. 이 지금 욕을 끌어내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나는 종교적 편협함도 편협함인데 정치에 오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대장정인지 뭔지 아무튼 민심장정인지 뭔지를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세상이 지옥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더라. 나 그 고려한 얘기를 듣는 멘트입니다. 순간에 예. 약간 이제 소름 끼치던데 이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세계관이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이분법적 세계관이거든. 야, 이 사람 큰일 나겠다. 그럼요. 예. 게다가 굉장히 자족적이기까지 해요. 아니 뭐 자기 종교를 사랑하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로열티를 갖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행위, 그래서 뭐 합장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뭐 100번 황교안의 얘기를 인정해줘서 익숙치 않았다고 쳐. 근데 이렇게 매사에 정치인으로서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그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 종교관과 더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통합을 위해서든 뭐 국민 화합을 위해서든 정치적인 무슨 뭐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황교안 씨의 종교보다 황교안 씨의 그 이분법적 해관이 훨씬 더 좀 위험스러워 보인다. 그러니까 게다가 공안 검사잖아. 네, 그렇지. 공안 검사도 굉장히 이분법적 세 빨갱이냐 아니냐 이걸로 보잖아요. 아, 근데 이제 사실 보수 개신교 쪽에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기총, 지금 뭐 족도 아닌 한기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한기총에서 빠져나가지고 뭐 하나 새로 만들었죠. 이제 한기총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연합 뭐 이런 걸 한교련. 만들었는데, 아니 뭐 힘없어요. 정치는요 전신 운동이에요. 머리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막 오른발 왼발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공안 검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하고 오른쪽 팔만 쓰면 돼요. 너 왼쪽이 오른쪽에 딱 갈라갖고 왼쪽이면 처벌, 오른쪽이면 봐줘. 세상을 그렇게 갈라서 보다가 법무부 장관이 돼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정당은 무슨 정당인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갈려서 왼쪽이니까 죽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심한 사람들은 본인 종교에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단 소속이라 미국 장로교단 소속의 신학교에서 어느 정도 가르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난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 사람들 구원하실지 난 모른다. 라고 빠져나가요. 넌 지옥 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최소한. 근데 황교안의 종교는 나는 믿고 천국 갔고 너 불교지 지옥. 너 좌익이지 지옥. 그러니까 지옥 얘기, 악한 세력 얘기, 천사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 황교안도 뭘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검사로서 온실에서 쭉 평생을 살다가 지금 정글에 나오니까 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미묘해서 말을 조금 다르게 한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미묘하게 잘 가져가느냐가 본인의 실력인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양칼로 후려치는 거예요. 너 왼쪽에 오른쪽에 내 편 살고 네 편 죽어. 이런 분이 정치를 하시는 건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전체가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없앨 수 있으면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황교안은 아니다. 아니 근데 그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 저도 기독교예요. 형님 목사고 여기 또 부장관님은 또 전도사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김용민도 전도사라는데. 아니 전도사예요? 네. 그래 뭐 어쨌든 전도사 하시고. 예. 아 그래서 이게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사 뭐 이렇게 종교 쪽에서 굉장히 좀 권위 있는 분이 자 누가 그런 사람입니다. 절로 갑시다 이러면 믿는 사람이 다 가요? 실제로? 저는 안 가거든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민다는 우리 얘기예요? 세대는 그래. 우리 세대는 그런데 뭐 그냥 장경동이가 2천만 북한 주민들 죽이자. 그래도 깔깔대고 아멘하는 그런 인간들은 믿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신도들이 모르는구나. 상당수 있죠. 근데 장경동이나 그 전광훈 같은 사람이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하고 대외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지지 않나? 자 그걸 누가 했습니까? 평화나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하고 있어. 계속. 아멘. 네, 평화나무가 지금 계속 바람을 빼고 있어요. 남의 중에 열매 좀 맺혔나요? 아, 그럼요. 아니 저 나중에 이제 선거 때 우리 동네 교회도 다 한 번씩 파견해가지고 아, 예. 혹시나 그런 편향된 정치 발언이었는지. 이렇게 그 평화나무에서 약속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이 시민의 눈과 함께 저희가 손을 잡아가지고 선거 기간 한 달 전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 한 5만 개 됩니다. 5만 개 되는 교회에 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신도를 가장해서 보내가지고 목사, 설교, 장로, 기도 그리고 광고 시간에 나오는 얘기 싹 다 녹음을 해가지고 상황이 있다. 이거는 뭐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설령 그 교회 다니는 신도가 출마했다 하더라도 그럼 바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동해가지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 창원에서 그 저 여영국 후보 떨어뜨리려고 했던 강기훈 후보. 평화나무에 10,000원 내야지 안 되겠다 네. 이거 한 달에. 강기훈 후보를 그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창원 세광교회라고. 거기 목사, 장로가 그 광고하고 기도하던 와중에 우리 강기훈 집사님 당선되게 해달라고 다 녹취 떠가지고 이번에 스트레이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불러서 이제 조사받고 아마 창원지검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무지하게 좀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 시민의 눈이 각 그 사전투표소에다가 투표함 보관한 데다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24시간 지켰잖아요. 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우리 시민들이 그 바꿔치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거기서 그냥 선관위 사람들하고 싸웠는지 그거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날 정도인데 자 이번 다음 총선 때는 개신교계가 사전에
선거운동 못하게. 예,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주 철저히 엄단을 해가지고. 그 예전에 저기 용인에서 누가 자비나무 해갖고 불교 쪽에서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사찰에서 예. 사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108배 할 때 뭐 얘기. 그럼 또 우리 평화나무가 해야지 불교 쪽으로.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저기 용인에서 난 너무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 지역구인데 그 교회에 이제 이른바 진짜 그 쓰레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동성애 오적해가지고 그 중에 표창원이 들어갔거든. 어떻게 표창원 의원이 그 뭐 어떻게 해? 그거 저항할 수도 없고 가가지고 목사한테 가서 고개 조아리고 그랬었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 나라도 10번은 했을 거야 아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버틴 사람이 강동의 진선미. 그렇죠. 예, 거긴 동성애로 몰려갖고 강동에서 제일 큰 명성교회에서 명성교회 카톡이 김사만. 돌았는데 네. 김사만 목사가 조졌는데 버텼죠 끝까지. 당선도 됐고. 네. 넘어서야죠 이제 그런 넘어서야 문제는. 됩니다. 예. 제가 교회의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네. 이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심지어 그 김장한 목사 밑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 네. 사장님이었었죠 나한테.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기독교 TV라고 보면 또 교계 MB 정말 이명박하고 똑같은 캐릭터의 사장을 모시고 제가 있어봤습니다. 교계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제가 할 거는 없고 이제 19대 총선을 한번 시원하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하여간 종교 갖고 장난치는 놈들은 아주 발본색원을 해서 보수 기독교계의 김용민 이단설이 파다하게 퍼지겠구만. 근데 2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기 만약에 한기총에서 2단으로 지정하면 네. 그 저기 교회 건물에다가 축 2단 지정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달게 정합니다. 축 2단 지정. 근데 여기가 그 이제 테이프 커팅할 때 부르세요. 한신 말씀하게. 출신이라 한신을 이단으로 건드리면 한신에서 또 가만 안 있죠. 그 나름대로 작지만 예. 존나 무서운 교단이에요. 자 여러분 뭐 내년에 또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종교 때문에 정치가 이 망가지는 이런 족 같은 상황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산 쪽 교회는 제가 녹음기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당을 하나 만드시죠. 당은 어떤 당? 이게 이제 그냥 공격만 하면 표를 못 깎을 수 있습니다. 예. 유사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 기독자유당의 유사정당을 네. 뭐 기독자한당이라든지 예, 그러면 그 투표용지 바로 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표가 분산됩니다. 자유한식당을 만들어가지고 황교익 씨를 저기 두 개 황교익 만드세요, 두 개. 황교익 씨를 저 영입해가지고 총재시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름을 황당가요. 황당가.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부심 회 먹다가 시간 다 보내. 예.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싱싱회. 근데 저희 와이프한테 지금 카톡 왔는데 회 좀 사오라고. 회좀. 네, 어쩌다 이게 보셨구나 예, 우리 예, 와이프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순서 마치고 저 다음 주에 뵐 텐데 이번 주는 좀 정치 이슈가 재미있는 게 없었네요, 의원님. 아니 재밌었는데. 재밌었나? 네. 본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오늘 재밌었어요. 그 부동산이에요. 다시 보고 저기 재미없다는 사람 다 차단하세요. 도움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